자, 이번 수업은 기권과 기권의 증상 구조에 대해 알아보자.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기체, 즉 대기가 존재하는 영역을 말하며 지표에서 약 1000km까지 분포하고 높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지므로 대기는 희박해진다. 대기는 여러 가지 기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장 많은 양의 질소와 두 번째로 많은 산소가 전체 기체의 99%를 차지하고 있다. 그 밖에 아르곤, 이산화탄소, 수증기 등이 나머지 1%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증기는 적은 양이지만 기상현상을 일으키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다음은 기권의 증상 구조를 살펴보자. 기권은 높이에 따른 기온 변화를 기준으로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구분된다. 각 층사의 경계를 대륙권 계면, 성층권 계면, 중간권 계면이라고 하며 중간권 계면에서 최저 기온이 나타난다. 대륙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가 적게 도달하므로 기온이 낮아지고 대류현상이 일어나며 수증기가 존재하므로 구름이 생성되고 기상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전체 공기의 75% 정도가 모여있는 층이다. 성층권은 오존층이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게 되고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아 매우 안정하여 비행기 항로로 이용되는 층이다. 중간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기온이 낮아지므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만 수증기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기상현상은 일어나지 않는다. 상부에서 유성이 관측되는 층이다. 가장 위쪽에 존재하는 열권은 위로 올라갈수록 태양의 영향을 많이 받아 기온이 상승하므로 대류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며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일교차가 매우 크게 나타난다.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되며 오로라가 관측되고 무선통신에 사용되는 전리층이 존재하는 영역이다. 만약 오존층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성층권 영역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므로 기권의 증상 구조는 높이에 따라 기온이 낮아지는 층과 기온이 높아지는 층 두 개로 구분될 것이다. 자, 이번 수업은 지구 복사 평형과 온실 효과에 대해 알아보자. 지구 복사 평형은 지구가 흡수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양과 방출하는 지구 복사 에너지의 양이 같아 지구의 평균 기온이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말한다. 태양에서 오는 전체 에너지를 100이라고 할 때 20은 대기에, 50은 지표에 흡수되고 나머지 30은 지표와 대기에 의해 반사된다. 지표와 대기는 흡수한 에너지를 다시 방출하는데 지표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중 일부는 대기에 흡수되고 나머지가 우주로 방출되며 대기는 지표와 우주로 에너지를 방출한다. 이때 지표와 대기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합은 70으로 지표와 대기가 흡수한 태양 에너지의 양과 같으며 대기에서 지표로 재방출되는 에너지는 온실 효과를 일으킨다. 온실 효과는 온실 기체에 의해 지구의 평균 기온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다. 온실 기체는 지표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형태의 복사 에너지를 흡수한 후 지표로 다시 방출하는 기체를 말하며 온실 기체의 예로는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 오존 등이 있다. 대기가 없는 달은 흡수한 태양 복사 에너지를 그대로 방출하므로 마이너스 18도씨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나지만 지구는 대기의 온실 기체에 의해 온실 효과가 일어나므로 약 15도씨 정도의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이 일어난다. 지구 온난화는 온실 기체가 증가함에 따라 온실 효과가 강화되고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가장 큰 원인은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이며 지구온난화의 영향으로 빙하 면적이 감소하고 해수면이 상승하여 육지 면적이 감소한다. 또한 폭우, 폭염, 폭설 등 기상이변이 증가하고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며 생태계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다. 자, 이번 수업은 포화 수증기량과 있을 점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포화 상태는 공기가 수증기를 최대한 포함한 상태를 말하며 실제 수증기량은 공기 1kg이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한다. 포화 수증기량은 포화된 공기 1kg이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으로 1kg의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포화 수증기량이 3g/kg이라면 공기 1kg이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은 3g이며 2kg의 공기에는 2배인 최대 6g의 수증기가 포함될 수 있다는 뜻이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은 각 온도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을 모두 표시했을 때 그려지는 곡선이다. 만약 어떤 공기의 온도와 실제 수증기량을 나타냈을 때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표시되면 포화 상태, 포화 수증기량 곡선 아래에 표시되면 불포화 상태가 된다. 따라서 A와 B는 포화 상태, C는 불포화 상태이며 불포화 상태의 공기는 기온을 낮춰주거나 추가로 수증기를 공급하는 방법을 통해 포화 상태로 만들 수 있다. A, B, C 공기의 온도와 실제 수증기량, 포화 수증기량을 살펴보면 C 공기의 온도는 20도씨이며 실제 수증기량은 10.6, 포화 수증기량은 20.0이 된다. A 공기의 온도는 15도씨이며 실수는 10.6, 포수 역시 10.6이고 B 공기의 온도는 20도씨이며 실수와 포수는 모두 20.0이다. A와 B는 실제 수증기량과 포화 수증기량이 같으므로 포화 상태이고 C 공기 1kg은 20.0g의 수증기를 포함할 수 있지만 실제 10.6g밖에 포함하고 있지 않으므로 불포화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불포화 상태의 C 공기는 온도를 15도씨로 낮추거나 1kg당 9.4g의 수증기를 추가로 공급해주면 포화 상태의 공기로 만들 수 있다. 있을 점은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기 시작하는 온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불포화 상태인 C 공기의 온도를 계속해서 낮춰주면 C 다시 지점이 되기 전까지는 불포화 상태를 유지하지만 C 다시 지점이 되는 순간 포화 상태가 되고 온도가 조금이라도 더 낮아지면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이때 응결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온도인 15도씨가 C 공기의 있을 점이 된다. 그래프를 통해 알아본 것과 같이 있을 점은 냉각 시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만나는 온도이며 불포화 상태의 공기가 포화 상태가 되는 순간의 온도를 말한다. 그리고 C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10.6이며 있을 점인 1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 역시 10.6이 된다. 따라서 있을 점은 실제 수증기량을 포화 수증기량으로 하는 온도를 의미한다. 공기의 있을 점보다 더 낮은 온도가 되면 공기 중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는데 이때 응결량은 실제 수증기량에서 냉각한 온도의 포화 수증기량을 빼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C 공기를 C 지점까지 냉각시킬 경우 응결량을 계산해보자. C 공기의 실제 수증기량은 10.6이고 냉각한 온도 5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5.4이므로 응결량은 5.2가 되고 이것은 공기 1kg당 5.2g의 수증기가 응결된다는 뜻이다. 만약 C 공기 2kg을 냉각시켰다면 응결량은 5.2의 2배인 10.4g이 된다. 공기의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가 최대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지며 공기가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많아질수록 있을 점은 높아진다. 포수는 기온과 같고 실수는 있을 점과 같다고 기억해 두면 유용하게 사용된다. 자, 이번 수업은 상대 습도에 대해 알아보자. 상대 습도는 공기의 습하고 건조한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공기가 포함한 수증기의 비율을 백분율로 표현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습도라고 하면 상대 습도를 의미한다.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실제 수증기량 곱하기 100으로 계산되며 포화 수증기량은 기온을 통해 실제 수증기량은 있을 점으로 알아낼 수 있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과 A, B, C, D 공기의 상태를 표시한 그래프에서 C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은 20.0이고 실제 수증기량은 10.6이므로 습도는 53%가 된다.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의 A와 D 지점 공기는 포수와 실수가 같으므로 습도는 100%가 된다. 이처럼 포화 수증기량 곡선 위에 표시되는 공기는 포화 수증기량과 실제 수증기량이 같은 포화 상태이므로 습도는 항상 100%가 된다. 각 지점 공기의 습도를 비교해 보면 A, B, C 지점의 공기는 기온이 같으므로 포화 수증기량이 같지만 A 공기가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이 가장 많으므로 습도 역시 A 공기가 가장 높으며 C와 D 공기는 실제 포함하고 있는 수증기량은 같지만 기온이 낮아 포화 수증기량이 더 낮은 D 공기의 습도가 더 높다. 이처럼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 가까울수록 습도는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온에 따른 포화 수증기량과 기온, 이슬점이 주어지는 경우 습도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앞서 설명한 것처럼 습도는 포수분의 실수 곱하기 100으로 계산할 수 있으며 포수는 기온으로 실수는 이슬점을 통해 알아낼 수 있다. 기온이 25도씨이므로 포수는 20.0이며 이슬점이 15도씨이므로 실수는 10.6이 된다. 따라서 습도는 53%로 계산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맑은 날 하루 동안의 기온과 이슬점, 습도 변화를 살펴보자. 맑은 날 기온은 해 뜨기 직전 새벽 4시에서 5시경이 가장 낮고 해가 뜬 후부터 기온이 올라가다가 오후 2시에서 3시경이 가장 높으며 수증기의 공급이 없으므로 이슬점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습도는 기온과 반대로 새벽이 가장 높고 오후 2시에서 3시경이 가장 낮게 나타난다. 정리하면 맑은 날은 이슬점과 실제 수증기량의 변화가 거의 없으므로 기온에 의해 습도가 결정된다. 기온이 높으면 포화 수증기량도 높으므로 습도는 낮게 나타나며 기온이 가장 높은 오후 2시에서 3시경의 습도가 가장 낮다. 기온이 낮으면 포화 수증기량도 낮아 습도는 높게 나타나므로 기온이 가장 낮은 새벽 4시에서 5시경의 습도가 가장 높다. 자, 이번 수업은 구름과 강수 현상에 대해 알아보자. 구름은 공기 중에 떠있는 작은 물방울이나 얼음 알갱이들의 모임을 말한다. 구름이 생성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구름은 지표면 위 수증기를 포함한 공기가 상승하는 경우에 발생한다. 공기가 상승함에 따라 기압이 내려가고 공기는 주위와 열교환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로 팽창하게 되는데 이것을 단열 팽창이라고 한다. 단열 팽창에 의해 공기의 온도가 내려가고 결국 이슬점에 도달한 공기에서는 수증기의 응결이 일어나 구름이 만들어진다. 지표면의 일부가 강하게 가열되거나 이동하는 공기가 산을 만날 때 따뜻한 공기와 찬 공기가 만날 때 저기압 중심으로 공기가 모일 때 공기는 상승하고 구름이 생성된다. 다음은 생성된 구름 속에서 비나 눈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자. 빙정설은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의 비와 눈이 생성되는 과정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중위도와 고위도 지방에서 생성된 구름은 온도에 따라 구성 입자가 달라진다. 기온이 0도씨보다 높은 하층부에는 액체 상태의 물방울만 존재하며 기온이 0도씨에서 마이너스 40도씨 사이인 중층부에는 얼음 알갱이와 낮은 온도에서도 얼지 않고 액체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관행각 물방울이 존재한다. 기온이 마이너스 40도씨보다 낮은 상층부에는 얼음 알갱이만 존재한다. 비와 눈은 관행각 물방울과 얼음 알갱이가 같이 존재하는 구간에서 생성된다. 관행각 물방울의 증발에 의해 생성된 수증기는 승화현상으로 얼음 알갱이의 고체 상태로 달라붙게 된다. 점점 커지고 무거워진 얼음 알갱이는 결국 중력에 의해 지표면으로 떨어지게 되고 이때 얼음 알갱이가 녹지 않고 그대로 떨어지면 눈, 떨어지다가 녹으면 비가 내리게 된다. 병합설은 저위도 지방에서 비가 생성되는 원리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저위도에서 생성되는 구름의 모든 구간은 온도가 0도씨보다 높으므로 얼음 알갱이는 존재하지 않으며 크고 작은 물방울들로만 구름이 구성되어 있다. 이런 물방울들이 서로 합쳐지고 크기가 커져 무거워지면 지표면 아래로 떨어지고 비가 내리게 된다. 빙정설에 의해 생성된 비는 차가운 비이고 병합설에 의해 생성된 비는 따뜻한 비이다. 자, 이번 수업은 기압에 대해 알아보자. 기압은 단위 면적당 작용하는 공기의 무게를 말하며 같은 크기로 모든 방향에서 작용한다. 기압의 단위는 기압, cm/Hg, 헥토파스칼 등을 사용한다. 기압은 토리첼리라는 과학자가 수은을 이용하여 가장 먼저 측정하였다. 유리관에 수은을 가득 채우고 수은이 담긴 수조에 거꾸로 세우면 수은이 내려오다가 수면으로부터 76cm 높이가 되면 더 이상 내려오지 않고 멈춘다. 이것은 수은 기둥이 누르는 압력과 수면에 작용하는 기압의 크기가 같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며 기압이 변하지 않는다면 유리관의 굵기나 기울기에 관계없이 높이는 항상 일정하다. 지표면에서의 기압을 1기압이라고 하고 이것의 크기는 토리첼리의 수은기둥 76cm에 해당하는 압력과 같으므로 76cm/Hg라고 나타낸다. 1기압은 약 1013헥토파스칼에 해당하며 물기둥 10m, 공기기둥 1000km의 압력과 같은 값을 가진다. 공기는 끊임없이 움직이므로 측정 장소와 시간에 따라 기압이 달라지며 높이 올라갈수록 공기가 적어지므로 기압은 낮아진다.
풍선이 위로 올라갈수록 점점 커지거나 비행기가 높이 올라가면 과자 봉지의 부피가 커지고 높은 산에 올라가면 귀가 먹먹해지는 것은 모두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지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 이번 수업은 바람에 대해 알아보자. 바람은 두 지점의 기압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의 수평적인 흐름을 말한다. 지표면 위의 공기가 냉각되면 공기는 수축하고 밀도가 커진 공기가 아래로 하강하면 지표면 부근의 기압이 주변보다 높아진다. 지표면 위의 공기가 가열되면 공기는 팽창하고 밀도가 작아진 공기가 위로 상승하면 지표면 부근의 기압은 낮아진다. 이때 기압이 높은 곳에서 기압이 낮은 곳으로 공기가 이동하는 것을 바람이라고 하며 두 지점의 기압차가 클수록 바람의 세기는 세진다. 다음은 해륙풍과 계절풍에 대해 알아보자. 해륙풍과 계절풍은 주기적으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으로 육지와 바다의 가열 또는 냉각 속도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해륙풍은 해안 지방에서 하루를 주기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이다. 낮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가열되므로 온도가 바다보다 높아지고 공기가 상승해 기압이 낮아진다. 반대로 바다는 육지보다 온도가 낮으므로 공기가 하강하고 기압이 높아진다. 이때 바다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부는 바람을 해풍이라고 한다. 낮에 해가 떠 있을 때는 해풍이 분다라고 기억해두면 쉽다. 밤에는 육지가 바다보다 빨리 냉각되어 온도가 낮아지고 공기가 하강하여 기압이 높아지며 온도가 높은 바다는 공기가 상승하고 기압이 낮아진다. 이때 육지 쪽에서 바다로 부는 바람을 육풍이라고 한다. 계절풍은 대륙과 해양 사이에 1년을 주기로 방향이 바뀌는 바람으로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위치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현상이다. 여름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더 빨리 가열되므로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해양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해안가 지방에 낮에 해풍이 부는 것처럼 해양 쪽에서 대륙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 바람을 남동계절풍이라고 한다. 겨울에는 대륙이 해양보다 더 빨리 식으므로 기온이 낮은 대륙 쪽에 고기압이 형성되고 해안가에서 밤에 육풍이 부는 것처럼 대륙에서 해양 쪽으로 바람이 불게 된다. 이 바람을 북서계절풍이라고 한다. 자, 이번 수업은 기단과 전선에 대해 알아보자. 먼저 기단은 넓은 장소에 오래 머물러 지표면과 성질이 비슷해진 공기 덩어리를 말한다. 기단은 발생지에 따라 성질이 결정된다. 차가운 고위도에서 생성된 기단은 한랭하고 따뜻한 저위도에서 생성된 기단은 온난한 성질을 가진다. 대륙에서 생성된 기단은 건조하며 해양 위에서 생성된 기단은 습한 성질을 가진다. 다음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는 기단을 살펴보자. 우리나라는 중위도 지역이며 대륙과 해양의 경계에 위치하므로 북쪽의 고위도에서 생성되는 기단은 한랭하고 남쪽의 저위도에서 생성되는 기단은 온난하다. 또 대륙이 많은 서쪽에서 생성되는 기단은 건조한 성질을, 해양이 많은 동쪽에서 생성되는 기단은 습한 성질을 가진다. 우리나라는 시베리아 기단, 북태평양 기단, 양쯔강 기단, 오호츠크의 기단의 영향을 받아 뚜렷한 사계절의 변화가 나타난다. 시베리아 기단은 고위도 대륙에서 생성되므로 한랭하고 건조한 성질을, 저위도 바다에서 생성된 북태평양 기단은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진다. 저위도 대륙에서 생성된 양쯔강 기단은 온난, 건조하며 고위도 바다에서 생성된 오호츠크의 기단은 한랭, 다습하다. 한랭, 건조한 시베리아 기단은 겨울철 춥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하고 고온 다습한 북태평양 기단은 무덥고 습한 여름에 영향을 미치는 기단이다. 온난, 건조한 양쯔강 기단은 봄과 가을의 따뜻하고 건조한 날씨가 나타나게 하고 한랭 다습한 오호츠크의 기단은 초여름에 영향을 미치고 동해안 지역 저온 현상의 원인이 되는 기단이다. 다음은 전선과 전선면에 대해 알아보자. 차가운 공기와 따뜻한 공기가 만나면 서로 섞이지 않고 밀도가 큰 찬 공기는 아래에, 밀도가 작은 따뜻한 공기는 위쪽에 위치하게 되는데 이때 성질이 다른 두 공기의 경계면을 전선면이라고 하고 이 전선면이 지표와 만나는 경계선을 전선이라고 한다.
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파고들 때 생기는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를 타고 오를 때 생기는 온난전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겹쳐져 생성되는 회색전선, 찬 공기와 따뜻한 공기의 세력이 비슷할 때 생기는 정체전선, 이렇게 4종류가 존재한다. 한랭전선은 삼각형 모양, 온난전선은 반원 모양으로 나타내며 회색전선은 삼각형 모양과 반원 모양이 같은 방향으로, 정체전선은 삼각형 모양과 반원 모양이 반대 방향으로 되어 있다.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에 대해 조금 더 살펴보자. 한랭전선은 찬 공기가 따뜻한 공기를 급하게 파고들 때 생성되므로 전선면의 기울기가 급하다. 따뜻한 공기가 급하게 상승하므로 강한 상승 기류에 의해 저군형 구름이 생성되고 전선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린다. 온난전선은 따뜻한 공기가 찬 공기 위를 천천히 타고 올라갈 때 생성되므로 전선면의 기울기가 완만하며 약한 상승 기류에 의해 증운형 구름이 생성되고 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내린다. 한랭전선은 온난전선에 비해 이동 속도가 빠르며 한랭전선이 통과한 후 기온은 내려가고 기압이 높아지며 바람의 방향은 남서풍에서 북서풍으로 변한다. 온난전선은 한랭전선에 비해 이동 속도가 느리며 온난전선이 통과한 후 기온은 올라가고 기압이 낮아지며 바람의 방향은 남동풍에서 남서풍으로 변한다. 자, 이번 수업은 고기압과 저기압 그리고 온대저기압에 대해 알아보자. 고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높은 곳, 저기압은 주변보다 기압이 낮은 곳을 말한다. 예를 들어 같은 0.9기압이라도 주위기압이 0.9기압보다 낮으면 고기압, 주위기압이 0.9기압보다 높으면 저기압이 된다. 고기압은 하강 기류에 의해 구름이 없어져 날씨가 맑고, 저기압은 상승 기류에 의해 구름이 생성되므로 날씨가 흐리고 비나 눈이 온다.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불어나가고 저기압 중심으로는 바람이 불어 들어오지만 지구 자전에 의해 바람의 방향이 휘어지므로 고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저기압 중심에서는 바람이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온대저기압은 중위도 지방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을 말하며 전선을 동반하고 시간이 지나면 폐색 전선을 형성한 후 소멸한다. 온대저기압은 저기압 중심에서 남서쪽으로는 한랭전선, 남동쪽으로는 온난전선이 형성된다. 전선을 기준으로 북쪽은 찬 공기가, 남쪽은 따뜻한 공기가 위치하며 한랭전선 뒤쪽 좁은 지역에 소나기, 온난전선 앞쪽 넓은 지역에는 지속적인 비가 내리고 한랭전선과 온난전선 사이에는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전선을 기준으로 바람의 방향도 급변하는데 온난전선 앞쪽에는 남동풍,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사이에는 남서풍, 그리고 한랭전선 뒤쪽에는 북서풍이 분다. A, B, C 지역의 날씨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 A 지역은 넓은 지역에 지속적인 비가, C 지역은 좁은 지역에 소나기가 내리고, B 지역은 비가 오지 않는 맑은 날씨가 나타난다. A와 C 지역은 기온이 낮고 기압은 높으며 B 지역만 기온이 높고 기압은 낮게 나타난다. A 지역은 남동풍, B 지역은 남서풍, C 지역은 북서풍이 나타난다. 온대저기압은 편서풍에 의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 따라서 어떤 지역에 온대저기압이 지나가면 온난전선이 먼저 통과한 후 한랭전선이 나중에 통과하면서 날씨가 변한다.